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탄 충격적인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트럼프가 일기 시절부터 밀어붙였던 정책인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10배로 올리지 않는다면 그 즉시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에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지 조사를 하러 갔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위군 사령부 책임자는 이내 한국이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렇게 헐레벌떡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미국 고위관료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오라고 합니다. 저는 서류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사실 중국인 부모님을 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덕분에 저는 이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었죠. 저는 미국 아시아 태평양 방위군 사령부 내 전략 작전 책임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 중국인이었지만 부모님은 중국 본토에 대한 충성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영향을 받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이 바로 기회구나 싶어 희열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10배로 늘리고 미국 법적 관할하에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의 무기한 임대 연장을 승인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자국에 대한 관세 동결과 더불어 내년 회계연도 1분기부터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앞권은 바로 마지막 조항이었죠.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한다면 미국은 유엔 투명성 체제 하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 및 중국으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자국을 방위할 권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핵개발에 따른 위험은 한국이 전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어떠한 유사시의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한국을 위해 돈과 국방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거든요. 즉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에 돈을 주고 땅을 넘기고 아니면 폭탄을 직접 만들어 아시아와 홀로 맞서라라고 말하는 셈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한국을 동맹국보다는 수익성 있는 군사 전초기지쯤으로 판단하고 있던 거였고 이제는 그러한 수지타산조차 나오지 않는 부담스러운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이번 회의 때 국장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만하게 웃는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다른 선진국처럼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봅시다. 선진국이라면서 왜 미국의 힘에 의존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공감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감격스러움을 느꼈죠. 이것이 바로 중국이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사실 제 큰아버지는 중국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말이 있죠. 미국 레이더가 없으면 한국은 청각장애가 되어버릴 뿐이야. 미국만 떠난다면 우리는 북한을 사주해서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실제로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중국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미군 철수 72시간 후 북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 재개, 96시간 후 중국, 한국 ADIG의 기상 연구선 파견, 5일째 한국 채권 등급 하향 조정, 외국 자본 이탈, 10일째 한국 시민들의 불안에 따른 사회 인프라 붕괴, 중국 국무원에서 유출된 메모가 자신있게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방 동아와 중국 경제 흡수 중 하나로 붕괴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국 쪽에 유리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보호를 전제로 전후 정체성을 구축해온 기형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간다면 한국은 그대로 기둥부터 무너지며 붕괴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의 시장이 뒤집히며 붕괴할 때를 대비해서 중국으로의 통합을 준비도 할 겸 서울은 중국 위안화를 미리 인쇄해야 한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워싱턴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당신이 이번 일에 적합할 것 같군요. 당신은 아시아 담당이니까요. 한국으로 가세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버리고 주한미군을 그냥 철수시키는 게 과연 경제적인 선택인지를 파악하고 오세요.
만약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미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작용한다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노선에 의거하여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혹여라도 한국이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한 국가였고,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가 오히려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저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편이 중국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경우였거든요. 미국의 방어막이 사라진 한국은 그야말로 중국이 먹어치우기 딱 좋은 상태에 놓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그간 쌓아온 문화와 경제, 기술은 전부 중국이 가로챌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국 파견은 그냥 마음 편히 놀다가 오고 모든 보고서 내용은 전부 중국 측에 유리하게 꾸며서 쓰라고 하면서 저를 진정한 애국자라며 자랑스러워하셨기에 저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입국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정대로 미국에서 파견된 인사로서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 엑스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절대로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사실 저는 한국은 분명 꽤 그럴듯한 기술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그 반대라는 것을 곧바로 깨닫고 말았죠. 세계 최고의 헬리콥터라고 불리는 AH-64 아파치 헬리콥터는 순전한 미국의 힘처럼 보이지만 그 위협적인 갑옷 아래에는 조용한 한국의 비밀이 숨어 있었고, 미국은 그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파치 헬리콥터에 사용되는 로터 안정화 복합재는 텍사스나 미시간이 아닌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소재였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설명하더군요. 한국의 폴리머 합금은 2019년에 미국산 알루미늄을 대체했습니다. 24% 더 가볍고 내열성이 43% 더 높으며 급격한 고도 변화에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아파치 헬리콥터가 세계 최고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전부 한국이 개발한 신소재 덕분인 것이죠. 한국이 개발해낸 신소재는 단순히 물건을 가볍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로터 어셈블리의 무게를 24% 줄이면 전투에서 중요한 비행시간이 길어지고 기동성이 높아지며 연료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 육군과 해병대 전역의 430대 이상의 아파치 헬리콥터가 이러한 한국산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제 숨겨진 정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하고 있는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계속해오더군요. 저기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 오신 인사분이 계시는군요. 이 신소재야말로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이 신소재에 대한 생산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6개월 이내에 함대에 있는 아파치 헬기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착륙시켜야 하거든요. 미국은 서울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 신소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유럽에서 대만 해협에 이르기까지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한 공중 우위를 사실상 아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켜주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오한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요? 한국이 미국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이자 일부 기술력에 한해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아니,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이겠죠. 하지만 이곳 엑스포를 둘러볼수록 저는 계속해서 공포에 질릴 뿐이었어요. 중국군 장성인 큰아버지는 한국은 미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그냥 눈먼 장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암호화된 전장 라우터는 군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고 적 위치를 추적하며 실시간으로 위성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고, 심지어 이 시스템은 로널드 레이건호와 대부분의 미국 태평양 함대에 내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역시나 한국인 관계자는 충격적인 말을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해올 뿐이었죠. 우리는 미국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 모듈의 62%를 제조합니다. 만약 한국의 라우터 플러그를 뽑으면 태평양에 있는 모든 미 해군 항공모함은 작전 중에 통신 장애를 겪을 것입니다. 드론 피드도 없고 GPS 타겟팅도 없고 실시간 명령도 없으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함대는 그야말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기지가 않는 상황에 그저 질문인 척 분풀이를 할 뿐이었어요. 글쎄요, 미국이 그 기술을 대체할 수 없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마 미국은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한국산을 사용할 뿐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인 관계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만약 미국이 숨겨둔 기술력이 있다면
빠르게 한국산을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십수년 전에야 세계는 저렴한 가격 탓에 한국산 무기와 부품을 썼지만 이제 한국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이 탑재된 만큼 가격도 그에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배치 중인 선박을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대체하려면 최소 2년이라는 시간과 수백만 달러라는 거금, 그리고 외국 정보에 대한 막대한 노출이 필요하겠죠. 실제 전쟁에서는 그 지연이 치명적입니다. 미국이 과연 그걸 감수할 수 있을까요? 동맹국인 한국에 의존하면 그 시간과 돈과 기회를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데 도대체 왜 험한 길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설마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에 손을 떼기라도 하려고 그럴까요? 장난입니다.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시나요?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우방국인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와 너무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을 놔버린다면 그건 양쪽에 엄청난 피해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의미로도 영원한 우방국이죠.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저히 표정 관리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까봐 거의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나쁜 기운만을 몰고 다니는 녀석인지 아니면 한국이 그만큼 뛰어난 국가인 건지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무지막지한 장면들이 펼쳐져 있을 뿐이더군요. 제가 기술 세미나에서 영상을 시청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해외 미군 시설의 90% 이상이 한국 전력망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더군요. 사실 많은 국가들에서 심지어 선진국이라던 유럽 국가들에서마저 전력 공급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심지어 필수시설인 군사시설에마저 잦은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력망 인프라는 미국보다 뛰어날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러한 타국가에 대한 전력 공급까지 책임져주고 있었고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위해 해외 미군 주둔지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보복으로 전류를 차단하기로 결정한다면 해외 모든 미군 기지는 그대로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종료되고 비행 관제탑은 조용해지며 심지어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위한 물펌프 시스템까지 고장나면서 며칠 안에 미군은 기능적으로 완전히 마비되겠죠. 그야말로 한국을 저버리는 건 한국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미국 동맹국들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러다 저는 우연히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여 방산 트렌드를 읽곤 한다며 한국은 늘 놀라운 기술력으로 사람들을 놀래켜준다며 필요 이상으로 한국을 칭찬하더군요. 사실 아무리 한국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그래도 미국인들의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지게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기에 같은 미국인인 그는 분명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는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을 소리 높여 비판하더군요. 멍청하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그건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의미하는 거잖아. 미국 본토에서 펜대를 굴리고 있는 멍청이들은 도대체 왜 한국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건가요? 한국은 일본, 동남아, 심지어 괌 일부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해 암호화된 전용 통신 채널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국과 척을 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동아시아 통신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통해 돌아가고 있는데 통신이 다운되면 오키나와에서 필리핀까지의 작전이 10초 이상 지연되고 이는 실시간 전투에서 매우 치명적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한국 네트워크는 정밀한 GPS 보정 데이터까지 제공해요. 한국의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스마트 폭탄과 드론 공격은 수미터 단위로 빗나가고 말 것이고 더 치명적인 점은 우리는 무기를 움직이는 표적에 고정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해외 군사시설은 중국산 무기처럼 아예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중국은 무기의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만 그 정밀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양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표적을 맞히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미국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어요. 우린 아직 한국을 벗어날 준비가 안 됐다고요. 아무튼 간단히 말해서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태평양에서의 미국 전방사령부는 장님의 귀머거리가 되어 완전히 지배권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왜 미국 위성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간 미국의 위성이 한국의 눈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위성 커버리지가 충분하지 않고 방해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전시 안정성을 위해 설계된 고대역폭 광섬유 통합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관해서는 여러모로 한국산을 사용하는 게 이익인 것이죠. 사실상 한국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중국은 한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만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아시아 전역을 먹어치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패권 유지의 1등 공신이 되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은 지리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러한 싸움을 위해서는 대용량 저인막 물류에 필요한 고처리량 항구, 스마트 고속도로 네트워크, 민군 융합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국뿐이었거든요. 부산항은 민간 무역을 수행하면서도 96시간 이내에 미국 항공모함 전체를 하역하고 재무장시킬 수 있으며 한국 고속도로는 빠른 연료와 탄약 수송을 위해 군사화되어 있습니다. 터널도 임시 드론 경납고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1년에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에 비상동맹 노드로 만드는 물류협정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한국이 이러한 능력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증원군은 대만, 필리핀, 심지어 일본에도 충분히 빠르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생명줄을 끊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의존적인 국가도 아니었으며 보호를 구걸한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협조를 구걸하는 형국이었죠. 그리고 역대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러한 한국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은커녕 한국의 뭐 하나라도 챙겨주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우선주의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런 한국을 오히려 적으로 만드는 미친 짓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게 있어 오히려 기회일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 조국인 중국을 더욱 돋보이게 할 기회 말이에요. 그리고 혹여라도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패권 다툼이 시작된다면 적어도 한국이 미국과 더 이상 동맹관계가 아니게 되는 것이 중국 측에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같은 영내에 있는 한국까지 집어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조작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미국은 반드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고 얌체같이 미국 뒤에 숨어 숟가락이나 얹는 한국은 동맹관계라고 부를 필요조차 없다며 이간질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내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한 제 굳건한 다짐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일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한 공원처럼 보이는 곳을 걷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에 완전히 말문이 막힌 채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전쟁기념관에 서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곳 전쟁기념관에서 본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벽에는 강철로 새겨진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복을 위해가 아니라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미국 군인들, 발음조차 힘든 길고 긴 이름의 외국 청년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수많은 한국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 전쟁기념관에 적힌 미국 이름들은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거의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도 그들을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군 병사들이 여전히 항의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환영받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한국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백발의 노인들조차 찾아와서는 목례를 하며 자신의 나라를 지키다가 산화한 전쟁 영웅들을 위해 기꺼이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난 일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사실 저는 미국인으로서 깊은 수치심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계로서도 상당한 자존심의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은 중국도 참전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반대편에 섰죠. 그러나 중국은 이런 종류의 충성심에 영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싸운 중공군들을 기리는 기념비 따위는 세우지 않았거든요. 하얼빈이나 청두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참전용사의 무덤을 청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참전에 대한 지원금도 전부 중국 정부가 횡령을 하고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시위를 하는 중국인 참전 군인들을 군대를 동원해 싹 다 사라지게 만들었죠.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잔인하고 부끄러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누구와도 진정으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미국 및 연합군들이요? 그들은 자유와 이념을 수호하고 그건 목숨을 바쳐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체 무엇을 위해 참전했다는 말인가요? 중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 돈은 결국 중국 정부로부터 떼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돈과 정치를 위해 참전했죠. 그러고는 한국 전쟁에 대한 결과를 조작해서 선전으로 써먹고 당시 참전했던 중국인들을 착취하며 그야말로 자국 국민을 도구로서 여기면서 어떠한 추모비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 한국의 전쟁기념관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군인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닥에는 한 어린이가 직접 쓴 듯한 손편지 카드가 있더군요. 번역을 해보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미국인 삼촌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린이들조차 자국의 전쟁 영웅뿐만 아니라 2억만리 떨어져 있는 타국의 전쟁 영웅들까지 기리며 그야말로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이건 자국의 영웅들조차 잊어버리는 중국인들의 수준과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거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약점을 불태워 없애지만 한국은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동맹국이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동맹국이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두려움을 가르치지만 한국은 감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누구의 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요? 그건 정말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돈이나 기술력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동맹국을 저버린다면 피를 흘리며 희생하는 것조차도 워싱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꼴과 다름이 없었어요. 미군들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복무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이제 협상카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가 뚝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아 국가와 미국 간의 상호 존중과 명예의 마지막 상징을 끝내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건 제정신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군 장성으로 복무하시는 큰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래 자오. 잘 지내지?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은 잘 들었다. 너는 누가 뭐래도 중국의 아들이야. 법적인 국적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너는 중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중국인이지. 자, 내가 중국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겠지?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반드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만들어. 그게 바로 애국을 하는 길이야. 내 공헌은 중국 역사의 길이 남아 모두가 너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될 거야.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달리 약간은 주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한미군 철수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은 중국에 흡수되는 건가요? 그러자 큰아버지는 그저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일 뿐이더군요. 자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한국 따위의 국가를 걱정하는 거니? 설마 한국에 가서 봐선 안 될 것들이라도 본 거야? 정신 차려 자오. 내가 본 것들은 전부 한국 놈들이 자국을 선전하기 위해 꾸며놓은 것들이야.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면 한국은 곧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의 승자는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너도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세상이 전부 내 것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저는 큰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제 운명이겠죠. 저는 생각을 할 자유 따윈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미한 생각을 관두고
다시금 그저 허울뿐인 스케줄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했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쳤고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쓸모가 없는 국가이므로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갖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고 이런 국가를 도와주는 건 미국의 세금 낭비일 뿐이며 지금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해도 미국이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다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던 대부분의 미국 고위 관료들이었기에 전부 환호를 하며 당장 한국을 버리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쾌재를 부르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회의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속에 끝나려던 그때 전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이자 현재 국방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방위군 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상 재상관인 사령관이 충격적인 반박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봐, 자오. 자네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온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따위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거냐고. 여기 앉아있는 이 바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미군이 한국에서 전부 철수한다면 그건 미국의 대재앙으로 작용하고 말 거야. 일단 미국이 한국을 떠나는 건 아시아 지역의 모든 동맹국들을 포기하고 그대로 왕따가 되어버린다는 뜻과 다름이 없어. 왜냐하면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진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사실상 미국은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상황이거든. 한국은 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의 실시간 조정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 통신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미군 중부사령부까지 군용 등급의 AI 감시 피드까지 제공하고 있지. 또한 전 세계 레이더 지도에 나타나지 않고 대만 해협으로 향하는 나토 항공기의 급유 및 수리를 조용히 촉진하고 있기도 해. 도대체 어떤 국가가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그리고 왜 아무도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말이야. CNN도 RAND 보도도 마찬가지야. 시끄러운 자아로 가득 찬 지역에서 침묵하는 한국의 능력, 그리고 생각보다도 더욱 우수한 기술력으로 미국조차 못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은 도대체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거야? 바보 같은 미국인들은 한국을 단순한 기지라고만 생각하나 본데, 그러나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눈을 가리고 전쟁에 투입되는 꼴이라는 것을 알면 과연 감히 한국의 그따위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한국을 직접 경험해봤던 저로서 사령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새로운 사이버 방어 프로토콜도 도쿄가 아닌 서울에서 코딩되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상황이었고 그야말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 모두는 미국이 아닌 사실상 한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령관의 논리 앞에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 쓸모없는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죠. 미군의 안보 우산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데 한국은 고작 분담금 10배를 못 내서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 게 괘씸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진정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분담금 10배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령관은 거의 동정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더군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한 분담금 10배를 대체 왜 내야 하는 거냐는 말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오히려 지원금은 미국이 한국에 지불해야 해. 지금껏 한국이 미국을 위해 해준 역할을 생각해봐. 한국은 영내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도맡으며 그야말로 동맹국 미국을 위해 막대한 희생을 해왔어. 한국이 없었다면 아시아 전체는 중국의 소나기에 진작에 들어갔을 정도로 말이야. 아직도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군. 나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근무했고 한국에 관해서라면 이곳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멍청이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아. 물론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매년 38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지만 한국은 간접 인프라와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그 비용의 거의 90%를 보조하고 있어. 한국 계약업체는 이러한 미군 기지에 대한 유지 보수, 케이터링, 물류, 심지어 사이버 보안 서비스의 90%를 제공하거든.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할까? 다른 해외 미군 기지들을 생각해봐. 이들은 방위를 미군에 전적으로 맡기고 미군의 치마폭에 숨으려는 듯 그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 하지만 한국은 미국을 진정으로 동맹국으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군대를 철수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국내 방위 수요로 전환할 것이고 결국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경제적 타격은 거의 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거의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러한 작전을 괌이나 하와이로 개조하는데 5년 동안 최소 2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베이징에서 2,000km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되겠지. 그게 미국 측에 얼마큼의 잠재적 손해로 작용할 것인지는 여기 앉아있는 이론 박사들이 더 잘 알 거야. 저는 순간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이러다가 정말 주한미군 철군이 물 건너 가버리는 건 아닌가 싶어 공포심마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성을 잃은 나머지 무리수를 두고 말았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한국은 꽤나 놀라웠던 건 맞지만 사령관님은 너무 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미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감싸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중국을 견제하지 않겠다는 화해의 신호로 해석되거든요. 또한 어쩌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지킨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사령관님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주한미군으로 파견되었던 경험 때문인 겁니까? 그러자 사령관은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군. 자네는 한국을 칭찬하기 전에 항상 약간 망설이고 있거든. 마치 누군가 자네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자네는 도대체 어느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건가? 그리고 자네의 논리를 잘 들어보면 미국보다도 중국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는 것처럼 들리는군. 도대체 자네 정체가 뭐야? 누굴 위해 일하는 거냐는 말이야. 중국은 꼭 자네와 똑같은 논리를 들이밀며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부추기던데 이건 도대체가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군. 중국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국적인 미국보다도 중국을 더 위하는 것 같단 말이지. 저는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가 정말로 제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는 듯 재차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 가정적으로 미국이 내일 당장 떠난다고 해보죠.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은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고 말까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국방보조금을 국내 무기 산업 확장으로 전환한다면 한국은 단숨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무기 수출국으로 우뚝 솟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타격이 없다는 말이죠. 심지어 한국은 폴란드, 튀르키예, 심지어 아시아와의 합동훈련에서 이미 테스트한 독립적인 군사 지휘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현재 에스토니아 기업들과 공동 개발 중인 최첨단 사이버 방패 시스템을 NSA와 공유하고 지역 동맹국들에게 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 북한 등의 국가가 감히 경거망동을 한다고 해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미국도 한국처럼 전혀 피해가 없을까요? 미국은 아시아에서 즉각적으로 눈, 귀, 팔다리를 잃고 말 것이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주한미군 베이스와 동등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는 5에서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산업적 및 도덕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아시아 동맹국으로서 지역 안정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와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의 역량 부족과 동맹국들에게 불신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죠. 즉,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구축해뒀던 아시아 태평양 아치 전체가 무너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한 손실은 감히 돈으로 따질 수도 없어요. 고작 주한미군 주둔비 몇 푼 아끼겠다고 미국은 그 곱절에 상당하는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분담비를 10배로 올려주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은 납득하므로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여 스스로의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더 강해질지 예상이나 해봤나요? 저는 직접 한국에서 근무해봤기에
한국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미국은 이제 중국이 아닌 한국과 패권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바로 옆에 새로운 패권국이 탄생함에 따라 그대로 힘을 잃고 사라지고 말겠죠. 저는 그의 말에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넘어서 미국과도 경쟁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자존심이 상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사령관님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사업가예요. 그는 리더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사업가죠. 그런데 그가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 미국을 넘어서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 준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바보로 알고 계시군요. 그러자 회의실 내부에서는 다들 제게 힘을 실어주며 공감해 주더군요.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척 연기를 하긴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부 다 계산된 행동이지. 그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따윈 하지 않아. 그러나 사령관은 그저 여유있게 웃어넘길 뿐이더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보는 장사 따윈 하지 않죠. 트럼프가 한국에 핵무기 권한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돈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소나기에 넘어가거나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저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가진 각종 인프라와 기술력,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이용해서 단물만 쪽 빨아먹을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미국에 오히려 이익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미국에 감사를 표하며 기존에 미국에 주던 도움을 계속 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겠죠. 이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딱히 손해볼 것은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무기를 통한 자율성은 한국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미국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거거든요. 결국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작전 통제권도 가져오게 되며 기존의 반쪽짜리 군사강국에서 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재탄생하게 되겠죠.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무대에서의 그들의 위상을 높일 거거든요. 지금껏 한국은 핵보유국들보다 더욱 강력한 정치적 입지와 높은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저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은 세계적인 강대국 반열에 오르지 못하곤 했죠.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국제안보 논의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중심이 될 한국의 리더십은 다른 나라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기술과 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겠죠. 동남아 모든 국가들은 중국의 대항마로 떠오른 한국에 붙으며 한국은 아시아의 큰형 노릇을 할 것이고 당연히 현재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한국산 무기는 그 추세를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한 것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한국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그의 전략적 비전을 반영한 것이고 한국은 뜻밖의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봤다기보다 지금까지 한국은 너무도 잘해오고 있었고 이건 그냥 자신들이 그간 많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만 아무튼 한국이 가질 핵무기는 그 자체만으로 한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러한 기술 우위를 활용하고 지역적인 힘의 균형을 전환하며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지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죠.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은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그러면서 돈은 쓰고 싶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다는 행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핵무기를 가진 한국이 미국 바로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담컨대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미국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었던 동맹국 한국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커져버려서 미국까지도 삼켜버릴 것입니다. 미국은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트럼프의 가장 큰 실수니까요. 아니,
핵무기를 만들 수는 있을까 하는 수준을 가진 한국이 중국은 그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 그냥 능가할 뿐이고 미국까지도 넘어서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아예 확정적인 사실이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오는 사령관의 태도에 기가 찰 따름이었고 이번 회의에 참가한 다른 고위 인사들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령관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진짜 정체에 대한 의심을 받은 상황임에도 상할 대로 상한 자존심을 바로잡기 위해 사령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사령관님의 주장은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한국이 중국을 압도해버리고 심지어 미국까지 초월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나다니 도대체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자원도 없는 국가고 땅덩어리도 코딱지만한 국가로 강대국이 되기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국가예요. 역사를 통틀어봐도 소국이 강대국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하지만 사령관은 이러한 제 질문을 예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여유 있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정말 재미있군요. 한국이 소국이라고요? 그런 표현은 중국인들이나 쓰는 표현인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맡아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힘써야 할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정말이지 궁금해지는군요. 하지만 아무튼 당신의 궤변에 대한 답변을 해야겠죠. 일단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중국과도 맞설 수 있을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각종 핵 관련 규제가 풀린 한국은 중국에도 맞설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제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경험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맡아서 일한 경험을 고려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한국을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너무나도 오만해요. 자국 우선주의를 들이밀며 동맹국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 봐도 그렇죠. 그의 속내를 추론해 보건대 그는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부유한 국가지만 무슨 짓을 해도 미국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직접 살을 부대껴본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한국은 100% 미국을 가볍게 넘겨버리며 세계를 제패할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핵 권한을 주기엔 너무나도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골랐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냥 이들의 역사를 좀 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이들은 늘 고개를 숙인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들이 나서야 할 때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나서 세계를 놀래키곤 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알면 알수록 두려운 국가라는 것이죠.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로 전 세계를 한번 깜짝 놀래켰고 최근에는 압도적인 문화력으로 전 세계를 두 번째로 놀래켰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역사를 통틀어 엄청난 회복력과 기적을 창조하는 비할 데 없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것부터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의 이들의 여정은 한국의 힘과 혁신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항상 역경을 딛고 번창해왔습니다. 분명 한국전쟁의 여파로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이건 그저 수십 년도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이지만 한국은 순수한 결의와 노력만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핵개발 권한을 손에 쥐게 된다면 이 나라는 전 세계를 세 번째로 놀래키며 이젠 한국을 막을 국가는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계산착오를 했다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아래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만들 핵무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참 아래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그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어도 미국의 아래에 있을 거라고 멋대로 가정하고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국가들은 하나같이 멸망이나 큰 손해를 면치 못했어요. 고대 중국의 나라인 수나라는 한국을 얕잡아보고 공격했다가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당나라 또한 절대로 한국만은 공격하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기며 질색을 하며 큰 손해를 보고 도망갔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의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고 이런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 중에 하나인 북한이 극단적인 역경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핵무기는커녕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해서
재래식 무기조차 제대로 개발해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됐던 북한이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면 막대한 경제적, 기술적 자원을 가진 한국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에너지, 항공우주, 정보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로 아는 핵무기 개발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제공하죠. 심지어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첨단 군사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K2 블랙팬서 전차부터 FA-50, KF-21 전투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고성능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죠. 이러한 첨단 체계에 한국의 핵능력을 접목시킨다면 그 결과는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여파가 불어닥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제가 필요 이상으로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안일한 태도가 한국이라는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줄 거라는 것입니다. 규제가 풀린 한국은 우리가 예상하는 전형적인 핵무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것들을 우후죽순으로 개발해낼 가능성이 몹시 높기 때문에 이 나라만큼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섬찟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다른 가족들까지 볼낯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사령관의 말에 별 호응이 없는 회의실 내의 분위기를 이용해 사령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그렇게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졌다면 왜 굳이 자존심을 버리고 그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었겠어요? 한국은 절대로 미국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 주한미군 철수는 분명 미국의 큰 이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채 끝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사령관은 그저 제 말 따위는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대로 말을 자르며 들어왔거든요.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군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법을 아는 국가입니다. 지금의 한국이요? 그들은 단지 핵무기화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도 기술적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예요. 핵미사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핵미사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불꽃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라늄을 가지고 노는 반면 한국은 영구 5개 핵보유국보다도 가장 진보된 핵공학 실험실을 조용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생각보다도 훨씬 진보된 상태예요. 괜히 현재 유럽 전역에서 프랑스나 미국의 원자로 대신 한국의 원자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또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저 그들이 그러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한국은 비핵화 조약을 고수하고 평화적인 핵에너지 사용에 집중해 왔기에 세계적인 평판조차 매우 높은 상태죠. 그런 한국이 선진 군사 개발을 위해 기술과 재정 자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은 첨단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보유국들조차 이러한 핵미사일의 소형화에 대한 기술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지만 한국은 여러 개의 탄두를 하나의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이미 갖고 있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한국은 이미 ICBM 유도 시스템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미사일 정확도를 구현하는 데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정밀 엔지니어링은 이미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전장에서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핵분열 기반의 핵무기를 넘어 핵융합 폭탄, 즉 열핵무기 개발을 모색할 수 있거든요. 수소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이 무기들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이러한 고수익 장치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까닭은 한국의 핵물리학과 공학 분야의 수준은 현재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을 만큼 높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전통적인 핵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한국은 월등한 수준 차이를 보이겠죠.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 세계가 한국산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다 못해 웃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 관계에서 구매자가 갑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할 지경이죠. 아무튼 한국은 광범위한 거리에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정밀한 정확성을 보장하는 최첨단 유도 시스템을 포함할 것이고 한국의 ICBM에서의 스텔스 기술의 통합은 적의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을 피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괴멸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해군의 전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은 군대 자체가
북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기존에는 육군, 그리고 공군력에 기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젠 해군력마저 세계권에 들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SLBM을 개발한다면 강력한 세컨 스트라이크 능력을 제공해 선제 공격에도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한국의 해군 기술력을 활용해 첨단 스텔스 잠수함에서 즉각적으로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큰데 한국의 KSS-3 잠수함은 이미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반의 무음 추진, 자기장 취소, 원격 자율 중계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적국 연안에서 탐지되지 않고 5분 이내에 2차 공격이 가능하죠. 적의 영해에 침투한 핵잠수함이 SLBM으로 2차 공격까지 하고 잠수함이 살아서 유유히 빠져나간 뒤 다시 SLBM을 싣고 상대국의 영해에 재침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런 한국에 큰 소리를 내고 싶겠어요? 한국은 이 핵잠수함과 SLBM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나라를 그대로 복구 불능의 지옥 속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현재 중국의 스텔스 기술은 한국이 곧바로 탐지할 수 있지만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중국이 전혀 탐지하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핵권한을 준다면 그 즉시 한국은 중국을 먹어치우고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냐고요? 한국은 정밀공학, 재료과학, 인공지능 통합방위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군사 고객사에 미사일, 탱크, 레이더 시스템, 지휘부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예요.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한국을 항상 경계하고 절대로 이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한국에서 느낀 제 경험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애써 한국은 절대로 핵개발 따위는 못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며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만을 외칠 뿐이었죠. 하지만 사령관의 말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정확했고 저는 이젠 한국이 두려워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령관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해왔거든요. 왜 그렇게 놀라시죠? 한국의 가장 두려운 미사일 기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한국은 마하6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이미 개발해낸 국가예요. 단일 운반 시스템에 6개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마하6의 속도로 적진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이걸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수많은 방산 수출을 하면서 그러한 이익을 전부 연구 개발에 투자해왔고 결국 이들은 요격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전례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재래식 또는 핵 탑재체를 운반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의 개발을 가능하게 만든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핵무기가 전혀 없는 국가임에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하고 기술적인 스치기만 해도 그대로 한 나라를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할 잠재적으로는 세계 1위의 핵무기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러자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은 한국이 미국조차 개발해내지 못한 기술을 개발해낸 건 말도 안 된다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사령관은 그런 그를 완전히 합주기로 만드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올 뿐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시뮬레이션은 한국산 극초음속 활공체가 마하6의 속도로 이동하며 중국 영공을 가로지르는 시나리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완벽한 속도와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미사일은 중국의 요격기가 손도 까딱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된 허풍처럼 보이나요? 그러자 모든 고위 관료들은 그대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이럴 수는 없다며 혼잣말을 짓거릴 뿐이었죠. 중국은 수십 년간의 스파이 활동과 무차별 복제를 통해서 핵을 꾸역꾸역 만들었지만 주도적인 개발과 이해 없이 그대로 베낀 것의 한계인지 사실상 초기 단계의 핵분열 무기마저 거의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말은 중국은 핵개발 허가가 떨어진 한국이 먼저 이러한 무지막지한 괴물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국을 보고도 따라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양국의 기술 격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을 아득히 뛰어넘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승승장구할 것에 베팅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한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최소한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 견줄 강대국으로 발돋움할까요?
바로 한국이 핵기술 개발을 시작한다면 첨단 군사 기술의 개발 및 생산을 하는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이 문턱을 넘으면 군사연구는 민간 부문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항공 우주는 폭발적인 호황을 누리겠죠. 한국의 사이버 보안, 로봇 공학, AI 통합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수립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지금도 군사 기술력을 엄청나게 수출하며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 방산 기술력 부분에 대해 매우 잘 나가는 국가처럼 보이지만, 한국이 가진 원래의 능력에 비한다면 아직도 덜 보여주고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무튼 현재는 핵무기가 없는 국가고, 그러므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기술 발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고, 또 각종 국제평가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의 오판으로 인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 군사 기술력에 있어서의 세계 표준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와중에도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한 한국인데, 이들이 그러한 페널티까지 벗어던진다면 도대체 이들은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이건 정말 상상하는 것조차 무서울 지경이에요. 당연히 한국의 군사 무기 수출량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한국의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전문성은 국방 장비의 선도적인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말겠죠. 자, 이제 혁신적인 파급 효과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의 발전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돌파구로 계속해서 확장되며, 한국의 기술 우위는 이제 미국조차 더 이상 넘볼 수 없게끔 완전히 멀리 달아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젠 한국이 기존에 연구하던 기술들은 더 이상 세계로부터 외면받고 괴짜 취급을 당하지 않은 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은 진작부터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고,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적의 전자무기, 드론, 미사일을 빛의 속도로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은 전장에서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겠죠. 아니, 아마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에 덤비거나 도발을 하려고 하는 세력조차 아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어떠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견제의 리스크조차 안지 않고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만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은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상당한 리더십이 있는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야는 미국이 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기에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고 또 주목을 받고 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만약 미국이 가진 모든 배경들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국은 잔뜩 웅크린 채 묵묵히 자신들만의 실력을 개발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폭발하게 되면서 엄청난 이익을 독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기회를 엿본 채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던 한국이 전 세계를 놀래킬 차례가 된 것이죠. 일단 한국은 육상, 해상, 공중을 위한 첨단 무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무인 항공기와 차량에는 복잡한 임무를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교한 센서와 무기가 장착되겠죠. 만약 이러한 무인 시스템에 핵무기까지 탑재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그야말로 리스크가 전혀 없이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사정권 안에 둔 신과 필적하는 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한국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없어집니다. 한국이 군사 개발을 위해 기술과 재정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들어버릴 게 분명하거든요. 강력한 핵탄두와 정교한 전달 체계부터 최첨단 재래식 무기와 우주에 기반한 능력까지, 단언컨대 한국은 미국조차 뛰어넘는 최고의 군사강국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령관의 말이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회의장 분위는 마치 초상집과 버금갈 정도로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그러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오만한 눈빛으로 한국을 깔봤던 그들은 이제는 사령관이 무슨 대안이라도 내줬으면 좋겠는지 절박한 사슴의 눈망울로 사령관을 올려다볼 뿐이더군요.
그리고 사령관은 그러한 분위기를 인지했는지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금 놀라운 주장을 계속했어요. 다행인 점은 한국은 여전히 평화 개발과 국제조약에 전념하고 있고 한국은 인권이 잘 지켜지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에도 중국과 같은 세계 최악의 문제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일은 한국이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갑니다. 한국이 문제아가 되기를 희망했다면 이들은 기꺼이 중국을 능가하는 문제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가진 기술력으로는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 또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도 그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조용하게 비핵화 조약에 서명을 한 뒤 겸손하게 자신들의 힘을 감추고 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러한 한국의 잠재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경제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을 목격했고 국방 분야에서의 잠재력도 마찬가지로 막강하기에 한국은 그야말로 미래의 안정과 안정이 보장되는 육각형 국가로 영원히 유지될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이렇듯 넘을 수조차 없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죠. 바로 처음에 말한 대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구태여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임무를 마다하지 않았던 국가예요. 트럼프는 이런 나라를 두고 무임승차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는 이보다 더 틀렸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그 무게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잇는 다리의 절반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건설했죠. 한국이 많은 것을 바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을 인정해주길 바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묵묵히 세계를 지킬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슈퍼 히어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한국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과 힘은 현재 개방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강의 기적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그러한 기적을 만들기를 결정했기에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게 그저 얻어걸린 기적이었다면 왜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처럼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모든 것은 한국의 청사진이었고 한국은 자신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제국이나 우연이 아니라 결단력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누군가 자신들의 크기를 보고 비웃거나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무시할 때 그 순간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떻게든 보복을 가하는 국가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런 국가를 건드린 거예요. 저는 한국인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고 그러므로 이들은 주한미군이 철군한다면 절대로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 결과는 패권국 미국조차 손쓸 수가 없을 만큼 파멸적이겠죠. 현재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짐으로써 얻고 있는 막대한 부와 특혜들은 전부 다 한국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고 여기에 건방을 떨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 그대로 자리를 보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제 회의실 내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관료들조차도 이제 경외심에 눈을 뜨고 있었고 일부는 소름이 돋아 있었고 다른 일부는 마치 모에 홀린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우리는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던 모든 계획이 그대로 끝나버린 상황에 좌절한 채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사령관은 저를 콕 집어내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자, 중국계 책임자 자오. 의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당신 정말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지금껏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에서 각종 기밀 정보를 야금야금 빼오고 있던 사실 말이야. 이 회의가 소집되기 직전 나는 모든 증거를 본부로 넘긴 상태고 아마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신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의 직위는 즉시 해제될 것이고 어쩌면 국적까지 박탈될지 모르지. 만약 당신의 미국 국적이 박탈당한다면 이젠 나는 당신과 말을 나눌 기회조차 없을 테니 이곳에서 말해주지. 당신 같은 중국인들의 질투와 열등감은 반응할 가치도 없다는 것. 이제 잘 알았어? 중국으로 가서 직접 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한 것은 큰 실수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실수를 바로잡을 것임을 말이야.
한국의 회복력의 역사와 앞선 기술력은 핵무기 이상의 것을 성취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은 그들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 것이고, 결국 진보와 혁신을 이끌 게 분명해. 과연 너희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얕잡아볼 능력은 되는지부터 되돌아보는 게 어때? 도대체 한 분야에서조차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중국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오히려 중국에 더욱 재앙으로 다가올 거야. 중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핵미사일을 가장 단기간 만에 개발해낼 것이고, 그 순간 중국의 깡패짓도 이젠 종료됨과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찍소리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릴 테니까 말이야.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오갈데 없게 된 제 자신의 처지도 문제였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